네, 소개받은 김종환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아직 한창이던 1918년 11월 독일에서는 혁명이 일어나 황제가 통치하던 제국이 무너집니다. 많은 역사책들은 사회자도 얘기했지만 이 시기 독일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독일 혁명은 1917년 러시아에서 성공했던 사회주의 혁명이 선진공업국으로 확산할 결정적 기회였습니다. 독일 제국은 영국이나 프랑스 군대가 아니라 독일 노동자와 병사들의 반란에 의해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혁명이 1923년 10월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첫 시간인 오늘은 1918년 제국의 몰락부터 1920년 3월 카프 쿠데타까지 살피겠습니다. 원래 독일 정부는 이 전쟁은 길어야 몇 달이면 끝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전쟁은 4년 넘게 계속됐고, 따라서 대중의 고통과 희생은 끔찍할 정도로 심각해졌죠. 이 전쟁으로 독일 노동자들의 삶은 그야말로 송두리째 변하게 됩니다. 노동자 거주 지역에서는 기아와 전염병이 만연하고, 노동자들 자신은 또 전쟁터로 끌려가서 혹독한 기후에 고통받아야 했죠. 알량한 시민적 권리마저도 빼앗겼습니다. 전쟁 초기에 있었던 애국주의 열풍은 금세 전쟁에 대한 불만으로 바뀝니다. 게다가 러시아에서 차르 체제가 무너지고, 또 노동자 정부가 즉각적인 휴전, 합병과 배상 없는 평화협정을 제시하자 조국 방위전쟁 같은 말들이 더는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독일 지배계급은 전쟁을 중단하기는커녕 러시아와의 휴전을 이용해 오히려 서부 전선으로 이렇게 올인하는 그런 작전을 펼칩니다. 기대와 달리 폐색이 짙어지는데도 병사들을 계속해서 차지로 내모는 것이죠. 결국 1918년 11월 초 킬이라는 한 도시에서 수병들이 명령을 거부하고 반란에 나섭니다. 이 수병들은 장교들에게 망설이지 않고 총구를 들이밀었고 전함과 도시 전체를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혁명 러시아를 본따 병사평의회를 세웠습니다. 이 반란은 마치 도미노처럼 독일 전역으로 번져 제국의 군대를 와해시킵니다. 곳곳에서 병사와 노동자들이 각종 평의회를 세우고 사회주의를 실시하라고 요구하고 나섭니다. 혁명으로 왕정은 무너졌고 노동자와 병사 평의회가 독일에서 실질적인 권력을 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혁명에 뛰어든 노동자와 병사들은 대부분 생애 처음으로 정치행동에 나선 것이었어요. 그런 이들에게 사회민주당, 즉 3인당은 새로운 사회를 이끌 그런 정당처럼 보였습니다. 3인당은 노동조합과 협동조합, 또 노동자 신문을 통해 많은 노동자들에게 되게 친숙했고 또 실제로 노동계급의 기반이 있는 그런 정당이었습니다. 무엇보다 3인당은 사회주의를 표방했어요. 그 지도자들은 말로는 혁명의 편을 자처했습니다. 그러나 3인당의 실체는 완전 딴판이었는데요. 3인당이 말하는 사회주의는 기성체제 하에서 노동자들의 삶을 조금씩 개선하는 것이었지 이렇게 아르부트 혁명으로 자본주의 국가를 타도하는 그런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 3인당이 보기에 기존 국가는 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그래서 3인당은 전쟁이 시작됐을 때 우리의 국가가 위기에 처했다라며 황제의 전쟁 동원령을 지지했었습니다. 3인당은 이 포갑적 러시아가 승리하면 독일의 평화로운 발전을 위험에 처할 거다라는 식의 논리를 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이런 3인당 안에서도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게 되고 1917년에는 3인당 지도부가 그런 국회의원 여럿과 당원 수만 명을 쫓아내기까지 합니다. 이때 3인당에서 쫓겨난 이들이 만든 당이 독립사회민주당, 독립3인당인데요. 이들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대세가 이렇게 혁명 쪽으로 기울자 3인당은 노동자와 병사들 앞에서 공화정을 선언하고 평의운동에 올라탑니다. 3인당의 목적은 반란을 중단시키는 것이었죠. 당시 3인당 지도자 에베레트는 자기네끼리 있을 때는 나는 혁명을 죄악처럼 혐오한다라고 되게 대놓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한편 군부 등의 옛 제국의 지배자들은 3인당이 자신들을 구원할 유일한 대안임을 알고 어쩔 수 없이 정부를 3인당에게 넘깁니다. 이렇게 11월 혁명으로 새 권력기관인 노동자와 병사 평의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이 평의회들은 사회를 새로운 원리로 운영할 만큼
체계적이지 않았고 또 추구하는 목표도 저마다 달랐어요. 그럼에도 이 평의회들이 행사하는 권력을 무시할 수 없었기에 3인당은 그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나섭니다. 이 평의회들은 이제 11월 혁명이 벌어지고 한 달 뒤인 18년 12월에 전국 대회를 열고는 3인당의 조언에 따라 1919년 1월, 즉 다음 달에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표결한 것이죠. 그러나 생각해보면 전쟁을 지도했던 장군들과 또 전쟁을 지지했던 자본가와 정치인들, 또 그들의 언론이 모두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그들과 심지어 동등하게 국회의원 선거를 치른다? 이거는 혁명을 분쇄하려는 자들에게 사실상 재기할 기회, 일종의 패자부활전을 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평의회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을 분명 표현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그런 열망이 부합하지 않는 부르주아 국회에게 스스로 권력을 넘기기로 결정한 것이었죠. 로자 룩셈부르크와 카를 립크네이트 같은 이런 사람들은 3인당의 이런 계획을 간파했습니다. 이들은 스파르타쿠스 동맹이라는 혁명적 단체를 이끌었습니다. 립크네이트는 베를린 평의회 대회에서 3인당은 혁명의 적이고 믿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경고하는 연설을 했지만 오히려 분열을 조장한다는 반발에 부딪히고 맙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정치적 경험이 거의 없는 병사들은 사회주의 정당들 간의 차이, 그러니까 3인당, 독립 3인당, 스파르타쿠스 동맹, 이들의 차이를 잘 알지 못했고 그저 3인당을 비판하는 게 뭔가 단결을 해치는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렇듯 혁명이란 대중이 역사의 무대로 전면 등장한 사건이지만 대중의 낡은 사회관념은 그대로 유지한 채로 대중은 혁명에 나서게 됩니다. 혁명이 계속 전진하려면 이런 낡은 상식이 대중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혁명적 의식으로 업데이트돼야만 합니다. 당시 3인당 왼쪽에 있던 스파르타쿠스 동맹은 작고 응징력이 약한 조직이었습니다. 독립 3인당이 훨씬 크고 노동계가 많아서 영향이 컸습니다. 그런데 독립 3인당은 중간주의 정치 세력이었습니다. 중간주의는 개혁주의와 혁명적 정치 사이에서 동요하는 세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독립 3인당은 전쟁에는 반대했지만 병사들의 반란을 선동하는 것은 거부했고 또 진지하게 사회 변화를 바라지만 국회의원들을 믿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3인당에 대한 환상에 더해 독립 3인당까지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 실시를 주장하자 노동자들은 그것이 대단히 좌파적 선택이라고 봤던 것이죠. 한편 룩셈부르크는 국회의원 선거 결정은 분명히 후퇴지만 또한 그것이 노동자들의 자연스러운 시행착오라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동시에 이 선거와 정권 교체 후에도 노동자들이 계속 변화를 요구하리라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를 요구하면서 장차 노동자 평의회들이 정부와 충돌하게 되고 그래서 평의회 지도부가 더 급진적인 인물로 교체될 그런 잠재력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만 혁명이 선거 같은 공식 정치 영역에 머물지 않고 사회관계를 바꾸는 사회혁명, 즉 사회주의 혁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룩셈부르크는 주장을 했습니다. 사업장의 노동자 투쟁이 사회주의 혁명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이었는데요. 룩셈부르크는 이를 자본주의라는 사슬은 그것이 생성되는 곳에서 끊어져야 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한편 이 군부로 대표되는 반동 세력도 의회가 권력을 넘겨받더라도 그 권력의 실질적인 어렵다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선거에서 누가 이기든 노동자 병사 평의회 또는 그 산하의 무장단체들은 저절로 살아날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3인당과 반동 세력은 이 기존 질서를 회복하려는 이 자신들의 이 꿍꿍이를 다수 노동자들이 알아차리기 전에 혁명적 좌파 세력을 고립시키고 그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정부는 이 섣부른 행동을 유도해서 질서 회복이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군대를 투입할 그런 계책을 짜는데요. 1919년 1월, 정확히 1월 초, 그러니까 선거 약 2주 전에 2주를 앞두고 3인당 정부는 베를린 경찰서장을 해임하는데 이것이 그 도발을 위한 용이 주도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당시 베를린 경찰서는 11월 혁명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접수한 상태였고 경찰서장은 독립 3인당 좌파가 맡고 있었습니다.
이 베를린 경찰서장 해임 통보에 많은 노동자들이 분노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독립 3인당 지부와 스파르타쿠스 동맹의 투사들이 무장 봉기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 무장 봉기는 노동자들의 정서를 약간 그러니까 과대평가한 것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은 베를린 경찰서장 해임에는 분명 반대했지만 권력을 장악할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는 않았거든요. 노동계급 다수의 지지를 이렇게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봉기는 고립되고 분쇄됩니다. 이 투쟁은 이제 스파르타쿠스 봉기라고 불리게 됐는데요. 그런데 사실 스파르타쿠스 동맹의 지도자들은 그 봉기에 반대했습니다. 봉기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공산당 창당 대회에서 로자 룩셈부르크는 무장 봉기,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국가 권력을 장악할 전투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고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분명히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을성 있게 의회 선거라든가 기존 노조에서 활동을 하면서 평화의 운동의 다수를 설득해내야 되고 또 강화해야 된다는 것을 되게 강조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각 공산당이 된 스파르타쿠스 동맹원들의 다수는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 며칠 뒤에 사태에 그리도 쉽게 휩쓸렸던 것입니다. 한편 일단 봉기가 시작된 이상 반동적 공세를 물리치고 질서 정연 후퇴를 하는 것이 필요했고 그게 옳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방향을 제시하고 설득해낼 만한 조직을 갖고 있지 못한 탓에 결국 봉기가 분쇄되고 로자 룩셈부르크도 체포돼서 살해당합니다. 이 점은 정말 이제 러시아 혁명을 이끌었던 볼시비키와의 큰 차이인데요. 제가 지금 말하는 이 독일의 이런 상황과 비슷한 일이 1917년 7월 러시아에서도 벌어진 바가 있거든요. 그러나 레닌은 권력을 잡는 것이 아예 섣부르고 위험하다고 단호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대중의 행동에 나섰고 그러자 볼셰비키는 대중과 함께하면서 질서 정연 후퇴를 이끌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가능했던 것이 러시아에는 이미 노동계급에 뿌리 내린 정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자 룩셈부르크가 이렇게 살해된 지 불과 한 달 후 이번엔 노동자들이 스스로 전국 각지에서 반란에 나섭니다. 1월 선거로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혁명에서는 후퇴하고 경제 상황은 더 끔찍해졌거든요. 결국 룩셈부르크는 이제 줄 거 없지만 그녀의 전망만은 옳았던 것이죠. 독일 최대 산업지역 루르와 중부 독일에서 투쟁이 분출하고 베를린과 미넨 등지에서 그 여파가 미칩니다. 만약 이때 노동자들이 전국적으로 행동을 조율해서 정부를 타격했더라면 정부와 반동 세력은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노동자들에게는 투쟁을 그렇게 지도할 전국적인 혁명적 정치 조직이 없었습니다. 반면 3인당 정부는 전국 상황을 쫙 파악을 하면서 반동 부대를 한 지역, 그 다음 B지역, C지역 이렇게 차례로 보내면서 투쟁을 진압을 하게 됩니다. 또한 3인당 정부는 산업민주주의 구현, 사회화 같은 좌파적 약속을 늘어놓으면서 시간을 끄는 식으로 여러 지역들에서 벌어지던 투쟁들이 서로 만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정말 이제 이 파트를 읽다 보면은 이 독일 혁명사에서 가장 애타는 장면이라고 저는 이제 꼽고 싶은데요. 장면 중 하나라고. 예. 이 패배 후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3인당 정부에 대한 환상이 크게 꺾입니다. 3인당이 말로는 뭐 국유화, 사회주의를 떠들지만 이행할 생각이 없구나라는 것을 전보다는 많은 노동자들이 깨닫게 되죠. 한편 로자 룩셈부르크가 살해당하기 직전에 쓴 또 하나의 글에서 그녀는 군부가 3인당에게 의존할 필요가 사라지면 3인당까지도 모두 쓸어버려 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그런데 1920년 3월에 실제로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데요. 군부 일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3인당 정부를 전복하려 한 것입니다. 이를 카프 쿠데타라고 합니다. 그때까지 그동안 3인당은 군대는 헌정 기부를 하면서 되게 존중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군대가 3인당을 향해 이제 총구를 겨누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3인당 소속 국방장관 노스케는 쿠데타를 멈춰달라고 군부에 애원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쿠데타 세력은 손쉽게 베를린에 입성하고 3인당 정부는 수소를 버리고 달아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3인당이 아무리 정남이가 떨어진 노동자를 할지라도 군부가 복귀하면 얼마나 더 잔혹할지는 뻔했거든요. 그래서 노동자들은 전국적으로 총파업에 나서고 다시 한번 무기를 듭니다. 특히 루르 지역에서는
노동자 병력이 상당해 붉은 군대라고 불렸는데요. 쿠데타 세력은 총파업과 국지적 노동자 봉기에 밀려서 결국 주행랑을 치게 됩니다. 노동자들은 이처럼 단호한 행동으로 쿠데타를 물리쳤습니다. 또 그 덕분에 3인당은 고비를 넘기고 이제 정부로 복귀하게 되죠. 하지만 3인당은 쿠데타에 가담한 이들은 최대한 구제하고 쿠데타에 반대해 파업과 봉기를 벌인 노동자들은 최대한 억누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노동자들은 군부에 대한 어떤 확실한 뭔가 대비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수익을 접을 생각이 없었죠. 한번 경험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노동자들 기세 때문에 노총 지도자들도 작업 복귀 명령을 함부로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은 여전히 전국적 투쟁을 이끌 조직이 없었고 또 이게 지역별로 형성된 노동자 부대들의 의견을 조율할 수단도 없었습니다. 또 쿠데타 격퇴 이후의 진로를 두고 노동자 정치 세력들은 혼란과 무능을 드러냈습니다. 3인당 정부가 쿠데타 가담 세력을 한편으로 계속 이렇게 대부분 면책해 주고 있는데도 결국 노총과 독립 3인당은 투쟁 종료 또는 일시 중지를 각각 선언하게 됩니다. 룰의 붉은 군대는 전투를 중단할지 아니면 지속할지를 놓고 분열하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이용해서 3인당 정부는 쿠데타에 가담했던 병력을 도로 기용해서 루르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좌파의 반격이 이렇게 사그라든 뒤 반동적 군대는 다시 독일 전역을 누비기 시작하고, 새로 치러진 선거에서는 우익이 좀 자신감이 커져가지고 우익의 표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진짜 러시아에서 1917년 8월 꼬일로프 쿠데타를 저지한 후에 10월 혁명으로 크게 한 걸음 다가갔던 그 러시아 상황과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 카프 쿠데타를 노동자들이 저지한 것은 되게 중요한 사건이었고 중요한 효과를 냈는데요. 왜냐하면 카프 쿠데타를 막은 이후에 노동자들이 눈에 띄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3인당 왼쪽에서 독립 3인당의 지지가 크게 늘고, 또 그 전까지만 해도 어깨 고립된 소수였던 공산당의 영향력도 상대적으로는 더 커지게 됩니다. 네, 정리하겠는데요. 마르크스는 혁명은 지배계급을 타도할 달리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노동계급이 새로운 사회를 지배할 적합한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한 이 독일 혁명의 전반부는 독일 노동계급이 그 새로운 사회를 지배하기 적합한 모습으로 성장하는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이었던 것이죠. 또한 이 시기는 러시아에서 병사 노동자들이 차르 제국을 무너뜨린 1917년 2월에서 꼬일로프 쿠데타가 있었던 8월까지의 과정과 꽤 유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러시아에서는 혁명이 벌어지기 한참 전부터 이제 볼셰비키가 노동운동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대가만 치르고 그 새로운 사회를 지배하기 적합한 모습으로 거듭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반면 이제 독일에서는 룩셈부르크와 립크네이트 같은 혁명가들이 혁명적 조직을 건설한 문제를 너무 오랫동안 등한시했습니다. 결국 혁명적 강령을 바탕으로 계급투쟁에 개입하는 그런 경험을 쌓은 혁명적 당의 유무가 러시아와 독일의 결정적 차이였던 것입니다. 제 발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